안녕하세요. 2024년 상반기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재휴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에서 사회를 맡은 혁신지원팀 송보민입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해 궁금해하실 내용과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설계한 선배들의 사례들을 통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설명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회 시작에 앞서 교육혁신원 김현정 원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마이크가 켜진 거 맞죠?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점심 드시고 오셨어요? 네, 간식 드시면서 오늘 설명회 이제 들으실 텐데요. 저희 오늘 설명회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에요. 이제 늘 뭐 융합 전공, 융합 교육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들어보시죠? 네. 네. 융합교육이 요즘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인재상을 얘기할 때 창의 융합 인재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여러분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교육과 다르게 여러 분야를 융합해서 사고하고 또 적용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사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일반 융합 전공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여러분들 목적이나 필요에 맞춰서 주도적으로 융합을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오늘 소개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융합 전공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도전같이 느껴지는데,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벌써 큰 시작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어떤 건지 알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게 뭐지? 라고 궁금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지나가다가 간식을 먹으러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여도 다 환영하고, 이 자리에서 오늘 듣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고 교육하고 또 사회 진출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들어보시고 오늘 또 많은 질문을 하시고 정보를 얻고 그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육혁신원에 전공 설계 지원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 궁금한 게 있으면, 물론 학사에 관련된 거는 혁신원에서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공 설계 지원센터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꿈을 잘 설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부터 교육혁신원 윤주영 연구교수님께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등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교육혁신원에 있는 윤주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사전 신청을 하고 온 학생들도 있을 거고 지나다가 오신 학생들도 있을 텐데,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혹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지금 처음 들어보고 온 학생이 있을까요? 아, 네, 맞네요. 혹시 1학년들은? 네, 1학년 학생들도 많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어느 정도 설명을 깊이 있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을 조금 해주시긴 하셨는데,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외대에 있는 학점 이수 제도를 살펴보면 여러분도 이거는 조금은 알고 계시겠죠. 전공 심화라는 부분이 있고, 단일 전공만 해서 전공으로만 모든 학점을 채워서 졸업을 하는, 물론 교양도 포함되겠지만 전공 심화라는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전공 심화에다가 부전공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부전공을 21학점만 더하면 전공, 부전공 이렇게 졸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이중전공이라는 건데요. 물론 1사학번이랑 1호학번의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 1호학번 이후로 잠깐 보시면 전공 학점을 54학점을 따고 이중 전공으로 학점을 42학점을 이수를 하면 이중 전공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졸업할 때 두 가지의 전공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죠. 여기에 있는 학점이수 제도 중에서 마지막 제가 설명했던 이 이중 전공에 해당하는 트랙이 첫 번째가 방금 얘기를 했던 그냥 일반 융합 전공, 이중 전공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대학 내에 있는 이제 과들을 여러분들이 진입을 해서 그곳에서 또 다른 본 전공 외에 다른 전공을 할 수 있는 이수 제도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일반 융합 전공이라는 거 여기 보이시죠? 일반 융합 전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서도 융합 전공이라는 섹션이 따로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브릭스 전공이나 EU 전공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과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학과 내에서 또는 연구소에서 뭔가 설치해 놓은 그런 교과목들을 이수함으로써 여러분들이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연구소가 만들어 놓은 전공을 융합해서 만들어진 전공을 우리가 일반 융합 전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오긴 했지만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란 건 나만의 어떤 전공을 설계를 하는 거니까 그 전에 먼저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제안할 수 있는 거는 일반 융합 전공을 먼저 살펴보시면 그 안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전공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 중에서 그리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걸 선택하시면 되고 그런데 일반 융합 전공에도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이 없다. 그러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으로 진입을 하셔서 이중 전공으로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하시면 됩니다. 학습자 융합 전공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학과를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전공을 우리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설명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새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외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고 하든지 교육혁신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한국외대 재학생이라면 잠깐 주목! 화면에 있는 항목을 살펴봐 주세요. 혹시 체크한 항목이 있나요? 만약 하나라도 체크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름도 생소한 전공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이 직접 설계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것입니다. 이중 전공 트랙 중 하나인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학생이 이중 전공을 직접 설계하고 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재학생이 직접 설계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나만의 전공에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중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은 일반 융합 전공으로 매나 지역학 전공은 마이크로 전공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관광 경영학 전공의 수요를 반영하여 2024년부터 투어리즘 앤 웰리스 학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단,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기존 학과 및 전공과 동일하거나 단순히 두 전공을 반반 섞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교과 과정으로 융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2학기에 홈페이지에서 신청 공고를 확인한 후 학생이 희망하는 이수 교과 과정 초안을 작성하여 전공 교과목 구성에 포함할 학과별 교수 면담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완성하여 학사 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세계에 한 발 다가섰지만 여전히 너무 막연하고 어렵나요? 그렇다면 교육혁신원이나 학사 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해주세요. 글로벌 프론티어의 DNA를 가진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만의 전공을 만들어 우리 대학에 없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잘 보셨나요? 학습자 설계의 융합 전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대략적인 감은 잡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것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어떻게 설계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 전공을 일반 융합 전공을 살펴봐도, 그리고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을 살펴봐도 본인이 하고 싶은 본 전공 이외에 전공이 따로 있지 않다면 우리 학교는 주로 글로벌 캠퍼스나 서울 캠퍼스를 살펴봐야겠죠. 거기에 있는 학과들을 쭉 살펴보고 본인이 원하는 전공, 이중 전공으로 선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만일 본인이 관심 분야가 있는 것 중에서 본교에는 없지만 국내에 타 대학에 뭔가가 설치되어 있다, 전공명과 또는 교과목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조사를 해서 내가 그걸 본인 전공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만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과는 없지만 우리 학교 내에 글로벌 캠퍼스나 서울 캠퍼스에 먼저 교양 과정에서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는 학과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공, 이중 전공이긴 하지만 교양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교과목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글로벌 캠퍼스에 없는 과다, 또는 뭐 다른 전공이다, 또는 과에 있는 어떤 일부 교과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서울 캠퍼스에 있는 것으로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돌려서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학교에 있어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우리 학교에는 없거나, 두 번째 스텝은 소속 학과 캠퍼스에 있는지 없는지,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없다면 서울 캠퍼스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 서로 교차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고, 근데 서울 캠퍼스를 돌아보았는데도 내가 원하는 전공을 이수할 만한 교과목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타 대학이죠. 뭐 가령 예를 들면 서울대, 한양대 이런 곳에 있는 타 대학의 그 리스트, 학과에 있는 교과목 리스트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살펴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모든 학교에 있는 수업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와 그 학교가 학점 교류가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학교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실 때는 반드시 학종지나 뭔가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상에서의 또는 학사에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학종지에서. 그리고 나서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계획한 교과 과정과 관련된 주요 학과 교수님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2개나 3개의 전공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면 하나는 우리 학교 교수님과 설계를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우리 학교에 있는 전공과 함께 융합을 하겠다면, 그런데 나머지 2개나 하나는 우리 학교에 그 전공이 없으면 다른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개나 3개 혹은 4개의 전공을 융합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사례가. 그래서 융합을 할 때 각각의 여러분들이 짠 그 커리큘럼, 교과목명이나 또는 초급, 중급, 고급 나눠서 나눈 것들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반드시 교수님과 그 해당 교수님과 학과의 교수님과 면담을 통해서 또는 상담을 통해서 적절성을 검토 받으셔야 됩니다. 완전히 필수적인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때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검토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미승인 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교수님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했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그런 그 양식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대학들을 살펴보고, 우리 학교랑 MOU를 맺은 학교 또는 학점 교류가 가능한 학교들을 살펴봤을 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전공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해외 대학에 자신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전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을 설계할 때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온 학생들은 관심이 있어서 왔겠지만 지금 내가 하는 본전공 외에 뭔가 내 본전공과 시너지가 나거나 아니면 내 본전공 말고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없다고 생각된다면 자신의 관심사와 일치하진 전공 과정이 없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전공을 설계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다른 학교나 우리 학교에 있는 전공을 융합하는 것 외에도. 그래서 타 대학에서 가장 근접한 교과목으로 구성된 사례를 조사를 하고 타 대학에 개설된 전공과 같은 프로세스로 여러분들이 전공을 개설하는데 예전에 그 설계를 했던 학생 중에 우리나라에는 없었지만 제가 지금 전공이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 학생의 경우는 외국에 있는 학교들의 사례를 다 조사를 했다고 해서 구글링을 해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교과목들을 보고 그 교과목대로 여기저기 우리 학교 먼저 살펴봤겠죠. 그리고 다른 학교를 살펴봐서 융합을 해서 만들어내신 전공을 완벽히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내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공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학과 전공이나 또는 융합 전공,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융합 전공이라는 거 있죠. 그거랑 유사한 전공인 것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될 수 없습니다.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닌지 반드시 기초 조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융합이잖아요. 융합을 해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 전공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A라는 전공, B라는 전공을 플러스 시켜서 반반만 섞어서 한다는 거는 또 여러분들이 구성하실 때 주의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전공을 융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교과 과정을 이제 만들 때 학점 관련해서는 보통 교과목의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총 학점을 60에서 75학점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설계한 전공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과목들을 필수 지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리스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수해야 되는 과목은 21학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교과 과정을 만들 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겠지만 그 기존에 했었던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예를 보시면 융합 전공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융합 전공명으로 딸 수 있는 그 학위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만들 때 첫 번째 전공명에 융합한 학과의 명칭이 들어가고자 할 경우 나는 반드시 A, B, C를 융합을 했는데 C에 있는 학과의 그 명칭이 꼭 내가 만들어내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명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C에 해당하는 그 학과의 명칭에 해당하는 그 과의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21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기준은 우리 부전공 학점이 21학점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전공명뿐만 아니라 학위명에도 기존 학과의 학위명을 만약에 뭐 경영학과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융합을 했다고 치면 경영학사라는 거를 반영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학위명을 부여하는 학과의 과목이 21학점 이상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과목을 그럼 구성할 때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교과 과정 설계할 때 기초, 중급, 고급 당연히 있어야겠죠. 우리 지금 전공 여러분들 본전공을 들을 때도 1학년 과목, 2학년 과목, 3학년 과목, 4학년 과목이 점점 더 초급, 중급, 고급 다르듯이 교과 과정도 여러분들 설계할 때 기초, 초급, 고급을 적절하게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1학년 때 들었던 교양 과목들 중에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융합 전공에 들어갈 수 있는 만한 교과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넣을 수는 있어요. 이수한 과목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이미 이수한 과목은 최소한 가급적으로는 적게 최소화시켜서 만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2학년이 아니라 3학년, 4학년 때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들었던 그 교과목들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교과 과정 설계 시 본계에 개설되지 않은 일부 교과목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아까 제가 국내에 있는 대학의 학점 교류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환학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국외에 있는 학점 교류
도 가능합니다. 그걸 집어넣을 수도 있고 실제로 프랑스 비즈니스 전공을 했던 학생 중에 학생은 한국에서 프랑스 우리 학교에서 프랑스 학과를 나왔고 프랑스를 가서 아마 저기를 한 것 같아요. 그 교환학생을 가서 그쪽에서 들었던 경영 과목들을 우리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집어넣어서 융합을 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점 제가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점 교류 가능 대학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학교에서 해당 학교에서 이수 가능 학점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면 학습자 설계융합 전공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대개는 작년까지 우리 학습자 설계 신청 공고가 10월 초에 났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10월 초가 되기 전이니까 공고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2023년도 학사 공지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대로 움직일 거고 거기에 있는 그 폼들도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미리 조금 생각하고 있다면 설계를 시작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교과목 구성에 포함할 학과별 면담을 학과에 전화를 해서 조교한테 얘기를 먼저 해서 학과장님과 연락을 하시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전공에 해당하는 교수님과 직접 컨택을 하시든 해서 면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신청서를 신청 공고에 나와 있는 폼을 내려받으셔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10월 말에 초에 공고가 나고 10월 말에 학사 종합 지원센터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미리 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11월 초에 이제 융합전공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승인 결과 발표는 11월 말에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학기부터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신청을 할 때 어떤 학생들이 할 수 있냐 하면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인 학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4학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재학연항 내에 있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학점이 여러분들이 재학할 수 있는 연한이 있잖아요. 그 학기 내에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학점이 다 취득이 가능한 학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나 말고 주변에 봤더니 친구들 중에서 나랑 비슷한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혼자서뿐만 아니라 동일한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서 교과 과정을 같이 설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전공명, 학위명 말씀드렸죠. 전공명과 학위명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셔서 국문과 영문 각각 생각하시고 만들어서 갈 때 아마 그 상담하시는 그 교수님들께 적절한지 아닌지도 한번 부탁을 드려서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공의 개요, 어떤 전공인지 이 전공을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이 전공으로서 신청하는 신청 사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수 계획 그리고 교과목명들이 쭉 있어야겠죠. 이수 교과목들을 만들어서 요거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전공 설계 방향과 교과 과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 학과 교수님들과 컨설팅을 하셔야 됩니다. 컨설팅에 관련해서는 이제 사무실에 문의하거나 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이메일을 하시거나 하셔서 저는 이메일로 받는 것보다는 대면으로 면담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진입을 했을 때 조금 더 탄탄하게 구성을 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면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필요했던 그 폼들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되고 이 과정들은 저보다는 제가 이제 설명을 대략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또 두 분의 여러분들이 보다 먼저 앞서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했던 학생들이 사례별표를 할 거니까 그때 또 질문도 좀 하시고 여기 어떻게 이 과정들을 진행을 했는지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학습자 설계융합 전공을 낸다고 해서 다 승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미승인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첫 번째는 우리 학교에 이미 있는 전공 또는 일반 융합 전공과 차별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별도의 시너지 없이 그냥 A, B를 섞어서 반반씩 섞었는데 들여다봤더니 졸업하기 용이하게 쉽게 구성한 거네 라는 판단이 되면 이런 경우에는 주로 미승인이 나는 사유가 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년, 18년부터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시작했는데요. 얼마 되지는 않았죠, 그죠?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지금 이미 많이 하고들 있고, 이런 것들 노사관계학, 프랑스 비즈니스, HRD 다 경영학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전공명이고요. 왼쪽은 학위명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패션 경영학사, 뭐 관광 경영학사, 경제학사, 공학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들어올 때 받았던 그 설명의 자료들이 있죠. 네, 거기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술미학이나 법심리학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걸 살펴보시고 좋은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일반 융합 전공 말고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승인되어 있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있다, 내가 원하는, 그러면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이미 설계되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설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주로 보통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는 것들이 있는데, 캠퍼스 간 교차 수강이나 타대학 과목 이수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소속 캠퍼스 내 개설 과목을 이수하는 게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는 교차 수강이나 타대학 이수를 허용하는데, 반드시 이때는 확인을 하고 몇 점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타 대학에 뭔가 수업을 들으려고 한다면 거기 계시는 학과장님이나 학과 사무실을 통해서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대개 타대학과 융합전공,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을 한 경우에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했던 건 뭐냐면, 전공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패션 쪽을 해서, 우리 학교는 패션에 관련된 의상학과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뭐 서울대학이나 홍대에 있는 뭔가를 그 과에 관련된 과를 진입을 하고 싶어서 설계를 하긴 했으나, 수업을 들어가려고 봤더니 30명 정원인데 30명 전공에 다 차면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학과에 연락을 해서 챙기셔야 돼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런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있는 그 팜플렛에도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서 컨설팅 받거나 또는 변경, 이 부분은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선발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과목 리스트들이 다 승인이 되었는데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교과목을? 아니요, 안 됩니다. 하지만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교과목 명이 변경되었거나 원래 본인이 A라는 교과목으로 넣었는데 그 교과목 명이 B로 변경됐어요. 그럴 경우, 또는 A라는 교과목이 폐지가 되거나 폐설이 되거나 또는 폐강이 되었던 경우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유념하셔서 처음에 설계하실 때 잘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1전공 교과목도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이수 과목으로 설정해도 되나요? 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1전공에 있는 교과목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과목으로 들어간다면 본인 1전공에서의 전공 이수 학점을 다 채웠는지를 확인하시고 남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다 밸런스를 맞추셔야 되고요. 다른 대학에서도 서강대나 서울대는 학생설계, 성균관대도 자기설계융합전공, 한동대도 학생설계융합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했던 학습자 설계융합전공의 전공이나 학위명 외에도 이 학교들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학생들 끝나고 질문을 할 때 그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잡혔으리라 생각되는데,
직접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설계하여 이수하고 있는 재학생 선배의 사례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데이터 디플로머시를 설계하여 이수하고 있는 스페인어 통번역과 전공 2, 3학번 장휘영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게 된 스페인어 통번역학과 2, 3학번 장휘영입니다. 네, 오늘 이곳에 오신 학우분들 중에서는 이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까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작년 5월에 이제 설명회를 들으면 간식도 주고 또 수업도 빠질 수 있어서 이제 동기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설명회에 따라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전공이 전혀 모른 채로 참여를 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설명회로 하여금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설계한 전공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이 전공을 설계하게 된 계기 그리고 설계 과정을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교수님들과 실제로 컨택을 하고 컨설팅을 진행했던 과정,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수하고 있는 전공 이수 교과목과 커리큘럼, 그리고 전공 설계 시 유의점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공 소개입니다. 제가 설계한 전공은 유럽 데이터 디플로머시인데요. 정치외교학과와 EU 전공, 그리고 AI 융합 전공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앤 AI 세부 전공 트랙을 융합하여 유럽 데이터 디플로머시라는 전공을 설계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분석 정치학을 대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유럽 지역 전문 분석 외교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양을 쌓기 위해서 이런 전공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학위명은 보이시다시피 유럽 분석 정치학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 전공을 설계하고 또 신청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공을 설계하게 된 거는 제가 처음에 오래전부터 외교 관련 분야 직종을 희망했습니다. 대학교에 와서는 본 전공이 스페인어 통번역 학과다 보니까 이제 유럽 지역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중 전공으로 EU 전공을 이수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작년 5월에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발표 설명회에 참가했었고, 이때 제가 원하는 전공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중 전공을 EU 전공으로 확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전공을 설계할 생각 없이 지내고 있다가 여름방학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빅데이터 캠프에 참가를 하게 되었었고, 이 캠프를 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정제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새롭게 관심이 생기게 되어서 이중 전공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떠오른 것이 바로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었는데요. EU 지역 전문 외교를 데이터 분석과 융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사회 현상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량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외교 분야에서는 이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의 전반적인 이제 외교 정세를 파악하여 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 지역 전문 분석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또 전공을 융합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전공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공 설계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공명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가 가장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하려는 전공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해외에 두드러지게 활발하진 않지만 데이터 디플로머시라는 명칭의 분석 외교 분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분석 외교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이제 유사 분야 또한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공명을 유럽 데이터 디플로머시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설계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커리큘럼 또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공 설계를 하는 분들을 보면 국내외 대학에 존재하는 유사한 커리큘럼을 참고하여 설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저는 국내 관련 사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중심으로 자료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관련 해외 논문도 찾아보고 막 구글링도 막 셀 수 없이 많이 했는데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런 관련 사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할까
이제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유튜브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데이터 디플로마시라고 쳤는데 유튜브에 이제 내셔널 사이언스 폴리시 네트워크라는 NSPN이라는 연구소 기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에서 데이터 디플로마시에 대해 연구하고 또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다수 게재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디플로마시 관련 활동을 벤치마킹하여 전공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수님들과 컨설팅을 진행했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계학과 교수님들과의 컨설팅을 하기 전에 제 본 전공인 스페인어 통번역학과 교수님과 먼저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다른 학과 교수님들을 만나 뵙는 것이 처음이기도 했고 또 제가 설계한 전공이 저에게는 어떻게 이제 저한테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교수님들의 시선으로 어떻게 바라봐지는지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본전공 교수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실제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이수하고 계신 저희과 선배님들의 사례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제가 설계한 전공의 전망까지 고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저희 목표뿐만 아니라 커리큘럼 또한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EU 연구소 소장님이시자 EU 전공 학과장 그리고 국제학부 교수직을 일임하고 계신 교수님도 소개해 주셔서 컨설팅 또한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앤 AI 융합 전공 세부 트랙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학과장 교수님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제가 설계한 과목 담당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세계학과 교수님들과 전부 이메일로 먼저 컨택을 한 후에 대면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제가 교수님들과 대면으로 컨설팅을 받은 후에 제가 설계한 전공에 대해 직접 교수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의견들입니다. 공통적으로 조언 및 상담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그런 의견들이 보이실 텐데 실제로 제가 대면 컨설팅을 하면서 교수님들과 미리 얼굴도 터놓을 수 있었고 이제 학업 관련 고민이라든지 저의 전공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수님들과 대면 컨설팅을 하면서 전공 과목들을 변경하고 그리고 더욱 제가 더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공 과목을 구체화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공 이수 계획에 그런 세부 사항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탄탄한 그런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이수할 전공 및 교과목 그리고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외교학과와 EU 전공 그리고 AI 전공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AI 세부 트랙을 전공 합쳐서 최소 42학점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수학점을 분배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학위명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각 전공별 최소 이수학점도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학위명을 이 전공의 학위명을 유럽 분석 정치학사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학위명에 정치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정치외교학과의 최소 이수학점이 21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외교학과 21학점, EU 전공은 12학점, 그리고 AI는 9학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제가 전공 신청을 실제로 하러 갔을 때 처음엔 이중 전공 최소 이수학점을 50학점으로 설정하고 갔었는데 이제 신청서를 내러 갔는데 담당 직원분께서 50학점을 설정하는 것은 너무 이제 힘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학위명도 변경을 하고 또 최소 이수학점 또한 50학점에서 42학점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로 선정한 교과목들의 리스트입니다. 정치외교학과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10과목을 선정했고 또 EU 전공은 11과목을 선정을 했고요. 또 AI 전공은 6과목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저는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고 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이수를 이번 학기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본전공이 통번역대학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본전공을 듣기만으로도 이제 벅찬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본격적인 이수는 3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하고 2학년까지는 저희 본전공의 전필 과목들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학기부터 제가 이 AI 트랙 과목 중에 알고리즘 과목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는 EU 전공 그리고 AI 융합 전공 둘 다 저희 학교의 일반 융합 전공이라서 전부 이중 전공생 대상이라 수강 신청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전공생과 본 전공생이 같은 수업을
수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치외교학과는 수강을 해본 적이 없지만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면 증언을 받아주신다고 듣기도 했고, 또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글캠에도 이중전공생 대상 수업이 또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수강 신청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과목을 설계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느냐인데요.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높은 수준의 학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과목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전공별로 교과목들을 기초,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서 제가 설계하는 전공에 맞춰서 교과목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에서 각 전공의 기본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 수준의 전공 필수 교과목들로 구성을 했고, 또 중급에서는 각 전공에 대해 심화적으로 학습하고 이러한 지식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제 3학년 과목들로 대부분 구성을 하였습니다. 고급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유럽 정세 및 외교 지식을 함양하고 데이터 분석 능력 또한 강화하여 이 세 가지를 효과적으로 융합하여 수학할 수 있도록 4학년 과목들과 그리고 실습 위주의 과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전공 설계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을 신청하는 시기가 10월 중순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2학기 중간고사 일자가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 신청 마감일이 10월 26일로 중간고사가 끝난 일자와 동일했습니다. 저는 교수님들의 일정으로 인해 컨설팅 일자가 계속해서 뒤로 밀려있던 상황이었고, 전공 설계는 이미 8월 말에서 9월 초에 마무리를 해두었지만 교수님들과 일정이 맞지 않으면 신청 일자가 계속 뒤로 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중간고사 전주에 교수님들과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10월 18일부터 3일 연속으로 3개의 학과 교수님들과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저도 시험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을 전부 보고 나서 10월 25일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최종적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융합할 전공을 빠르게 확정을 지은 뒤에 컨택 또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간은 여름방학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안 그러면 시험 기간과 겹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학점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님들을 컨택하고 또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면 보통 이제 교수님들께서 실제로 제가 제출할 신청서를 보여달라고 하시는데요. 보통 전공 신청서가 이제 신청 기간에 올라오기 때문에 만약 교수님들과 컨설팅을 진행할 시기에 이제 올해 신청서가 올라오지 않았다면 작년 신청서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작년 신청서로 미리 작성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컨설팅은 대면 컨설팅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교수님들과 미리 얼굴도 터놓을 수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조언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대면 컨설팅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커리큘럼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수업별 강의 계획서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본인이 설계할 전공과 잘 맞는 과목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또 전공 교과목이나 커리큘럼을 짤 때 보통 국내외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유사한 커리큘럼을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유사 커리큘럼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나 구글링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공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공을 직접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 또한 전공 설계를 하면서 학위명이라든지 뭐 교과목 코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 에브리타임과 같은 학교 게시판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학종지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또 직원분들께서도 친절하게 다 답해 주셔서 주저하지 말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발표는 여기서 끝이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여기 제 카카오톡 아이디랑 인스타 아이디 적어두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아는 선에서 다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희영 학생 발표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설계하실 때 네. 뭐 석박사라던가 아니면 향후 어떤 연구소에 취업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진로를 설정하고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설계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전공 설계를 하면서 여러 진로 분야도 많이 이제 후보군을 많이 설정을 해둔 상황이었는데요. 공무원 준비도 후보에 있고 또 연구소 취업이라든지 한 대학원까지 지금 고려 중이고 또 제가 이제 여담이지만 제가 실제로 전공을 설계하면서 교수님들께서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본인 진로에 맞춰서 그냥 확고하게 이제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학생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셰그라드 그룹 국제경영 전공을 설계하여 이수하고 있는 중인 헝가리어과 23학번 서주원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단 동유럽대 헝가리어과에서 이제 2학년으로 재학 중인 2023학번 서주원입니다. 네, 저는 현재 이제 제 본 전공인 헝가리어를 포함해서 이중 전공으로 이제 본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비셰가르드 국제 경영이라는 전공을 만들어서 현재 이수 중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 전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비셰가르드 그룹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년도에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화를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91년도에 이 세 국가가 모여서 회원으로 결성된 지역 협력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원래 목표였던 EU와 나토 가입 후에도 현재까지 회원국들 사이에서 또는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여러 국가들과 교류와 협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베네루스 3국, 북유럽 평의회와 같은 이제 대표적인 유럽 내의 지역 협력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인 그 비셰가르드 그룹 국제 경영은 먼저 목표는 이 비셰가르드 그룹 지역학 국제 경영의 전문가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수함으로써 받게 되는 학위는 경영학사이고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이 전공을 이수하게 되냐? 먼저 일단 회원국들의 이제 지역학을 개괄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과 정책학 공부로 각 국가의 행정 또는 정책에 대한 분석력을 기르고요. 그리고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학 학습으로 이제 경영을 할 때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이 국가들이 굉장히 특수어를 이제 고유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각 회원국들의 언어를 배워서 학습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전공을 어떻게 설계했고 또 신청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작년 2학기 때 이제 저도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메나 국제경영이라는 설계하신 선배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에 영감을 얻었고 또 안내식자에 있는 지역경제개발 협력 전공에서 영감을 얻어서 본 전공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스스로 구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비셰가르드 그룹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국내에는 굉장히 많이 알려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오션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분야를 파고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 보면은 EU 융합 전공이 이제 따로 융합 전공으로 개설이 되어 있고 이제 또 헝가리어과,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각국의 지역학 혹은 언어과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괴리는 굉장히 크고 또 특히 비셰가르드 그룹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성이 이제 일반적인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서유럽 국가들과는 굉장히 그 특수성이 큽니다. 하지만 EU 융합 전공에서는 이러한 국가들을 굉장히 생각보다 깊게 파고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간극을 메꿀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전공을 설계하고 신청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진로 계획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저희 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셰가라드 그룹에 속한 그 국가들로 현지 취업을 하거나 또 혹은 거기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지역 대학원에 진학을 하여서 비셰가라드 그룹 연구에서 이제 어디 EU 연구소나 동유럽 발칸 연구소에 취직을 하는 교수로 이제 취직을 하는 것이 제 그 최종 진로 계획이고요. 혹은 이제 외교 공무원으로도 진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굉장히 무궁무진한 진로 계획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 전공 설계 과정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학기에 설명회를 들어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였습니다. 그래서 2학기 설명회 직후 이제 비셰가라드 그룹과 관련된 논문과 보고서를 코트라, 이메리츠 같은 곳에서 이제 포털에서 탐색을 하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각 이제 학과별로 전공별 커리큘럼을 참조해서 이제 대략적인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제 이런 과정을 했는데요. 먼저 저희 과에 있는 지역학 교수님께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전공을 설계할 건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때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교수님께서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수 교과목들을 선정하고 또 이제 그 신청서에 신청 사유, 이제 전공의 목표 등을 이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까지 각 학과별로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서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리고 이 다음 주가 중간고사였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컨설팅 과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총 5분의 교수님을 이제 컨택을 해서 면담을 진행했고요. 이건 실제로 그 제가 신청서에 작성한 컨설팅 교수 의견란입니다. 이걸 요약하자면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를 봤을 때 다 굉장히 많은 이 5분의 교수님들이 이 전공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또 국내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커리큘럼도 굉장히 잘 짰다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신청서를 초안을 작성해 놓고 그 다음에 메일로 5분 교수님들께 모두 상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폴란드어과는 원래 제가 학과장님께 메일을 드렸는데 학과장님께서 본인보다는 지금 돌아가신 김용덕 학장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신다 하셔서 이제 폴란드어과는 동유럽대학 학장님과 면담을 했고요. 그리고 면담을 하면서 특히 헝가리어과, 체코슬로바키아과, 폴란드어과 교수님과 면담을 했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셰가라드 그룹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제 독자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학계 내부에서 이러한 판단이 맞는지 실제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그 교수님들이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하시니까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 사실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분의 교수님 뵀을 때 공통점으로는 이제 제가 계획한 이 전공의 커리큘럼이 적절한지를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제도를 잘 모르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설명회 때 받으셨던 안내책자를 각자 그 교수님 면담 때 이제 들고 가셔가지고 교수님들께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전공을 이 제도를 활용해서 전공을 설계를 한다. 이거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설계를 했고 어떤 과목을 어떤 커리큘럼을 짰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학 이제 이수 교과목 리스트입니다. 폴란드어과, 체코슬로바키아과, 제 과인 헝가리어과 이렇게 총 3과이고요. 그리고 각각 6학점에서 14학점 정도로 이제 각 학과별로 이제 리스트를 짰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 이제 행정학, 국제금융학과, 행정학과에서 총 이렇게 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수 신청학점은 이제 국제금융학과에서 21학점, 그다음에 행정학과에서 12학점, 그다음에 각 폴란드어과, 체코슬로바키아과, 헝가리어과에서 최소 이수학점을 4학점씩 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45학점이라 나와 있는데 저도
이거는 이제 신청서를 캡처해 와서 제가 수정을 못했지만 저도 이제 대면으로 제출할 때 학종지에 제출할 때 이 부분을 이제 그 직원분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 행정학과를 12학점에서 9학점으로 줄이고 42학점으로 이제 수정을 하여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금융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학 학위를 받고 또 제 전공명에도 경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1학점을 넣어서 최소 이수 학점으로 설정해서 이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공 이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 2학년인 저는 지금 이제 기초가 되는 강좌 위주로 원론, 개론, 뭐 인문 이런 명칭이 들어간 강좌를 수강하고 그 다음에 3학년이 되었을 땐 보다 심화되고 또 전문적인 분야의 실무에 가까운 분야가 관련된 이제 강좌를 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학년 때는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슬로바키아 시사 세미나 같은 이제 직접 조사하면서 발표할 수 있는 강좌를 수강하거나 혹은 캡스톤 디자인 같은 실무를 연습할 수 있거나 이제 보다 3학년 때보다 심화된 강좌를 수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2024학년도 실제 시간표고요. 보시면 이 별표 치신 분이 지금 제가 이중 전공으로 이수를 하고 있는 강좌입니다. 월요일 날은 경영학 원론, 이제 화요일 재무관리, 수요일 행정학 개론, 목요일 경제학 개론, 폴란드학 개론, 체코학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공 설계시 유의점입니다. 먼저 이제 아까 리스트를 보셨다시피 이수 과목 리스트를 70학점 혹은 75학점으로 최대한 채우시길 이제 권장드리는데요. 왜냐하면은 적게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제 수업이 겹쳐가지고 한 수업을 못 듣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제 리스트에 채울 수 있는 학점은 모두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과정들을 이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서 발표하신 학우님께서도 중간고사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굉장히 공부도 못하고 이거 신청하고 교수님 면담하고 이러느라 굉장히 바쁘게 지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최대한 빨리 이 설계 과정을 끝내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제 설계를 하면서 이제 문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사종합지원센터나 학과 사무실에 신속하게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커리큘럼이랑 과목 리스트를 짤 때는 이제 저희 각 강좌별로 강의 계획서가 나오고 또 종합 정보 시스템에서 학과 교육과정 안내도라고 총 이제 최근 3년 동안에 어떤 강좌가 개설이 되었고 또 몇 명이 수강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참고하셔서 이제 교과목을 짜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청 사유에서 이제 신청서에서 신청 사유, 뭐 전공의 개요, 목표 이런 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거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이게 그냥 단순히 두 전공의 융합인지 아니면은 뭐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이거를 설득력 있게 잘 적으셔야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이제 승인이 이제 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청 리스트에 있는 이수 과목들은 승인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이제 폐강되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으로 설계를 하면서 학과별로 자선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본 전공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란 제도는 이중 전공이라는 그 제도 안에 속하지만 수강 신청을 할 때는 자선 신청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학기가 끝날 때 이제 학사종합지원센터에 가서 이수 구분을 변경하는 걸로 이제 학점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선 신청을 거의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학을 수강을 하는데 지역학 학점이 굉장히 많이 적고 또 이제 저희가 한 학기별로 그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수업을 듣고 싶다 하면 청강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교수님들께 청강을 신청해서 수업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아까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부분이지만 저 수강 강좌별 난이도를 적절히 분배하여서 그 학습 학업의 엄중함이 떨어지지 않게 이제 설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그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9번째는 교수님과의 면담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과의 면담을 대부분 학과장님 혹은 학장님으로 이제 컨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과장님과 학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학과의 이제 장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제 학과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수업이 이제 자선 신청이 못 돼가지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학과장님께 메일을 드려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자선 신청을 이제 자선이 안 돼가 자선 신청해서 이게 안 돼서 수업을 못 듣게 생겼다 해서 연락을 드려서 다행히 자선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과장님 위주로 면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독창성이 있도록 커리큘럼을 설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아무래도 단순히 두 전공을 융합하면은 이제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독창성이 있도록 설계를 하셔야 승인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계하면서 참고한 문헌들이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주원 학생 발표 마치기 전에 Q&A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하실 학생이 있으시다면 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 차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흡사빌리티를 통해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를 신청받을 당시 같이 사전 질문도 받아보았습니다. 그중 공통적인 질문 9가지에 대해서 학사종합지원센터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입장할 때 나눠드린 가이드북에 같이 껴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에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만족도 조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보여주시면 기념품을 수령할 수 있으니 꼭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하시면서 혹시 저희 연구 교수님이신 윤지영 교수님께 Q&A를 하실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가이드북에 보면 평균적으로 3, 4명 정도의 학생이 학습자 융합 전공을 신청했고 수료가 되어서 지금 전공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성공적으로 전공을 설계하고 수료한 학생 외에도 평균적으로 몇 명의 학생이 학습자 융합 전공을 설계하고 신청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 저희가 전공을 신청한 학생들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신청한 학생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대여섯 명 이렇게 신청을 하거나 또 그리고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좀 많았고 그 기간 동안 적게 들어왔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공 설계 지원 센터라는 것도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조금 더 학생들한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단 신청을 하는 학생 수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 전공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설계를 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은 새로운 전공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고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하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학교나 우리 학교나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이 있으면 그걸 벤치마킹 한다던가 내지는 그 전공으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제가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설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전공의 합이 아니라 융합이 되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점만 유의해서 한다면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승인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여기 사전 질문 받은 종이에 보면 졸업 논문이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혹시 취업할 때 불리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까요? 취업할 때 졸업 논문을 보나요? 네,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졸업 논문이라는 건 학과마다도 자격 조건이 다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반드시 졸업 논문을 가지고 있어야 졸업하는 학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학과별로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이쪽.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편입생인데 이게 편입생들도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사례가 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없는 걸로 생각되지만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기 졸업하기 전까지 연한이 있잖아요. 학기 연한에만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다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능하고요.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저희가 5월 22일에 서울 캠퍼스에서도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설명회를 할 텐데 그때 본인의 전공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보여줄 학생들은 지금 현재 4학년 학생들이거든요. 두 학생 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사례를 조금 보시면 아마 아이디어를 조금 더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아니라면 우리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교육혁신원 유튜브를 들어가거나 내지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치시면 그 학생들 사례 발표한 거 작년, 재작년 다 따로 클립으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걸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질문이 또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기존에 그 설계되었던 뭐 상담 UX 심리 같은 기존의 융합 전공도 제가 자기 설계 융합 전공에 좀 거기 있는 교과목들을 섞어서 그 구상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그 기존에 있던 거를 섞어서 다른 걸 다시 같이 합쳐서 융합을 해서 시너지가 난다면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학생 EU나 뭐 이런 전공을 했던 것처럼 일반 융합 전공에 있는 것들도 섞어서 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사전 질문 8번 같은 경우에는 소속 캠퍼스에 개설되어 있지 않는 학과는 캠퍼스 교차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혹시 서울캠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 상경 계열 대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서울캠에 있는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들을 수 없는 건가요? 지금 글로벌 캠퍼스에 수업이 개설되어 있죠. 그 이중 전공으로. 네, 상경 대학들이 네네, 근데 있죠. 상경 대학에 없는 수업 같은 경우는 네, 없는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컨택을 하셔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러면 그런 네. 경우에는 경영학과는 이중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도 추가로 치고 해야 되는지. 그거랑은 상관없이 아.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교과목을 빼서 듣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험이랑 상관없이 알아보시고 제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영학과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하고 확실히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해당 학과나 또는 학종지에 문의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과목들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할 때 들어가 있는 교과목들이 승인을 받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수업들은 여기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닌 네, 경우를 네.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질문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존에 취득했던 성적이나 학점이 그 전공 승인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네, 성적을 보진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지금 당장 생각나지 않으시면 혹시 설계를 하다가 또는 생각이 나는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교육혁신원이나 또는 전공 과정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교육혁신원이나 아니면 학사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학종지에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원하시는 전공이 있으면 잘 설계를 하셔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24 상반기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재유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공을 설계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설명회를 바탕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달 22일 수요일 서울 캠퍼스에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를 합니다. 사례 발표자로 법심리학을 전공하는 한예원 학생, 중동 문화 콘텐츠를 전공하는 배준우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 상반기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